같은 이야기라도 그 시대 정신과 분위기에 맞춰 각색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우리의 곁에 오랫도록 남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땐 소설로, 또 어쩔 땐 만화로, 또 어쩔 땐 동화책과 일러스트 북으로,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 드라마, 영화로도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20세기부터 이런 일을 정말 잘해온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로고만큼이나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버린 회사. 차고의 작은 쥐 한 마리에서 영감을 얻으며 시작해서 사망한 월트 디즈니의 철학을 이어받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는 망하고 싶어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성공한 월트 디즈니의 2019년 극장가의 행보는 여전히 바쁩니다. 이번에 영화로 돌아온 작품이죠. 바로 가이 리치 감독의 알라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디즈니를 떠나서 역사상 알라딘이 등장한 지는 벌써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라딘과 요술램프, 그리고 애니메이션 알라딘, 뮤지컬 알라딘을 이야기해보고 이번 영화에 대한 리뷰 또한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을 듣고 오도록 하죠. 바로 프리덤 트레일 스튜디오의 곡입니다. I'm happy for this guitar. 오늘 제목은 알라딘 벌스 알라딘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원작 애니메이션 원작 소설 동화라고 할까요? 원작 이야기에 나오는 알라딘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알라딘, 그리고 그걸 따서 다시 만든 뮤지컬 알라딘,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알라딘까지 이 네 개의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각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알라딘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원래 원작은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이 쓴 천일야화에 나오는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한테 더 소구력이 있고 우리가 더 이게 원작인 것 같이 마치 느끼게 되는 건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이잖아요. 예전에 그 빈슐리즈의 피노키오 설명드릴 때도 우리가 피노키오 하면 떠오르는 거는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인형 디자인의 피노키오인데 마찬가지로 알라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작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나서 그럼 이것에 대해서 봐놔야 원작이 어떤 스타일이고 그러면 원작과 애니메이션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따서 이제 2011년에 만들게 된 뮤지컬 알라딘은 또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요번에 지금 극장에 개봉돼 있는 영화 알라딘은 또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말만 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한 마리가 올라와요. 금지라는 고양인데 분명히 저희 집 고양이들이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자고 있으니까 녹음을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꼭 이 고양이 한 마리는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금지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알라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에 영화 알라딘에 대해서는 좀 러프하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개봉 중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셔서 지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입니다. 북미에는 1992년 11월 25일 개봉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1993년 바로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온 편이죠. 이때는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단일 개봉관 느낌일 거예요. 장군의 아들이 뭐 우리나라 역사사상 최초로 뭐 몇만 원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럴 때니까 이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감독은 론 클레이멘츠와 존 머스커라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항상 좀 작업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둘이서 작업한 작품들이 많아요. 뭐 인어공주도 그랬고요. 그리고 알라딘,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 같은 작품, 그리고 뭐 망하긴 했지만 개구리야 공주와 개구리 그 작품도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작품들도 이들은 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디즈니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때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정말 연타석 홈런을 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추구했던 방향성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그리고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2000년 개봉하기 전까지 거의 최고조를 달리다가 이제 서서히 몰락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걸 원하게 되는 게 2000년 초반인데, 그때까지의 거의 황금기와 이제 쇠락기를 다 같이 겪은 그런 감독들이니까 디즈니에서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감독들이죠. 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여러분들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다 알고, 알라딘 캐릭터 다 알고, 자스민 알고, 그리고 옆에 뭐 자파, 나쁜 애, 그리고 호랑이 뭐 다 아는데 생각보다 알라딘을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잘 없어요. 의외로 그냥 뭐 둘이서 마법의 양탄자 타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뭐 지니가 이렇게 막 마법 부리고 이런 내용이지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의외로 좀 적습니다. 내가 보긴 봤는데 그거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새 주변에 물어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내용을 그대로 쭉 제가 정리해 온 것들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원숭이 아부와 아그리바의 좀도둑으로 살아가던 알라딘은 술탄의 딸 자스민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런 알라딘은 극의 설정상 진흙 속의 보석 같은 자로서 아그리바의 재상이자 사악한 마법사 자파가 가지고 싶어하는 요술 램프를 가지러 마법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파의 술수에 넘어간 알라딘은 요술 램프를 가지러 갔다가 함께 간 원숭이 아부가 동굴 속의 물건 중 요술 램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는 규칙을 어기는 바람에 동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법 양탄자와 친구가 되고 또 요술 램프 속 진을 불러내 함께 동굴 속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와만 결혼할 수 있는 자스민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에게 첫 소원으로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보물과 함께 아그리바로 행진할 수 있게 된 알라딘은 우여곡절 끝에 술탄과 공주의 환심을 사게 되는데, 앞서 시장에서 알라딘을 만난 적 있음을 눈치챈 공주는 알라딘을 추궁해서 알라딘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그녀와 결혼 못할 것을 두려워한 알라딘은 자신이 아그리바의 좀도둑이란 사실을 숨기고 정말 알리 왕자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마법사 자파에게 램프를 빼앗기고 또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게 되는데, 결국 이 난관을 자스민 공주, 아부, 마법의 양탄자, 그리고 알라딘과 지니와 함께 이 난관들을 모두 이겨내고 자파를 새로운 요술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 가둬버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 알라딘은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마지막 3번째 소원으로 지니를 램프의 요정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지니와의 약속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왕자가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율법을 이겨내며 자스민과 알라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주된 내용이죠. 뭐 난관은 있지만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어낸 존 머스커 감독은 디즈니에서 꽤 많은 작품들을 공동 감독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역작들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최고는 역시 알라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인어공주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알라딘,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까지 감독, 각본, 제작을 모두 참여하면서 이 당시에 명실공히 당시 디즈니 최고의 애니메이터로 인정받고 감독으로도 주가를 올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는 정말 디즈니가 정신을 못 차리던 때가 있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자신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계속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계속 실패하게 되고, 뭐 상은 받았죠. 포커헌터스 이런 것도 상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흥행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 사이에 픽사가, 그 당시에는 픽사랑 디즈니는 따로 봐야 되죠. 그리고 디즈니는 이제 돈을 대주는 입장이었고 픽사는 제작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픽사의 토이스토리 같은 작품, 벅스라이프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시대에 좀 조류에 밀리는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를 와신상담해서 지금은 계속 변하는 시대에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게 마블 스튜디오 영화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다양한 디즈니 작품들에서도 보면 시대의 조류가 변하는 걸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자신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뭔가, 그리고 뭘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와신상담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이라 부를 수 있는 2009년 작품이죠. 공주와 개구리라는 작품. 이 작품의 감독도 이 존 머스커라는 감독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을 끝으로 2016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감독을 맡지 못합니다. 뭐 자체적으로 맡지 않은 건지, 아니면 더 직급이 올라가서 뭐 안 맡게 된 건지, 뭐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진 건지,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저희가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감독을 이때부터 꾸준히 안 했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감독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때까지는 2D 애니메이션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2016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D 애니메이션이죠. 모아나라는 작품의 감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나도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품이긴 해요. 흥행성에서도 그렇고 작품성에서도 그렇고.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보긴 봤는데. 어쨌든 그런데 뭐 그래픽적으로나, 왜냐면 3D 그래픽적으로 요새도 통용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물 표현하는 거, 물이 중력에 따라 움직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머리카락 찰랑찰랑 거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모아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정령들도 나오고, 정령들이 나와서 정령들과 막 이렇게 다투고 이런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표현하기엔 굉장히 어려운데 모아나는 그런 것들 되게 3D 기술력 테크닉 좋게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또 캐릭터들도 귀엽고 또 흑인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큰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존 머스커가 만든 공동 감독입니다.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 알라딘은 당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트로이카는 세 작품인데 어쨌든 쭉 연결되는 작품들이 있죠. 인어공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까지 감 사이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요소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왜냐하면 이 시기의 음악들은 정말 좋거든요. 라이온킹이 그 음악의 정점을 찍고 있고 음악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동세들도 굉장히 세련됐고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2D 애니메이션을 동세를 만드는데 이 정도면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정말 3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제 저런 모습일 거야 라는 틀을 벗어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2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도널드 덕이나 이런 캐릭터가 달리기 할 때 그냥 안 달리잖아요. 손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겼다가 쌩 이러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 게 2D적인 애니메이션 표현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여오던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의 실력이나 진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인어공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까지 오면서 거의 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비수기 어려운 시기를 겪은 다음에 다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 게 2010년 넘어서인데 어쨌든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매력 포인트로는 역시 뮤지컬 같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뮤지컬 음악이 나오고 거의 사람들이 공연하고 있는 무대를 연상케 하는 그게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좀 다른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그렇고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여러 번 놓고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호소력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원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음악에서요. 그래서 뭐 그 기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다가 제일 최근에 엄청나게 터진 게 이제 겨울왕국의 레리꼬 같은 작품이죠.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었는데 이 음악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코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건 너무 많이 뺏겨서 별로 안 좋아하는 작품인데 어쨌든 코코라는 작품도 이제 리멤버 미였나요? 그 노래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항상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인어공주에 나오는 언더 더 씨라든지 미녀 야수에 나오는 뷰티 앤 비스트 아니면 라이온킹 뭐 너무 유명한 곡들이 많죠. 라이온킹은 뭐 서클 앤 오브 라이트 처음에 심바 원숭이가 심바를 탁 들어 보이면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서클 오브 라이트고 I just can't wait to be the 영어가 어려워. I just can't wait to be king. 이게 랄라랑 심바가 놀러 가는데 앵무새였나요? 무파사의 행복왕 같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스카는 그 삼촌 이름이고 지금 이 종이 소리는 저희 집 고양이가 원고에 부비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걔를 따돌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왕이 되고파 이러면서 막 하는 거 그것도 있고 하쿠나 마타타 이거 정말 유명한 노래죠. 미어캣이 부르는 그 노래 하쿠나 마타타 이러는 그 노래 정말 유명한 노래가 있고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러브를 강조하는 노래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알라딘 오늘 설명한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A Whole New World라는 게 있고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자 두 마리가 사자가 섹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심바랑 랄라가 이제 다 커서 이제 막 파도 타고 이러면서 둘이 막 지그시 쳐다보고 마지막에 티몬과 푼바가 막 울면서 끝나는 그 노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에 굉장히 매력 포인트를 뮤지컬 같은 음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잘 썼고요. 디즈니가.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이 따로 있는데, 두 가지 상이 있는데 이것들을 거의 휩쓴 적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알라딘, 방금 설명드린 이 알라딘의 1992년도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뭐 92년도 작품인데 정확히는 1993년 2월 달에 그 매년 2월에 하잖아요, 아카데미가. 그래서 받은 게 93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A Whole New World라는 그 여기서도 제스민 공주랑 그 알리 왕자죠, 알라딘이 변신한 그 둘이서 이제 하늘 위로 양탄자 타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이제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은 적 있고, 또 그 전해, 바로 전해 받은 것은 바로 1992년도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의 그 노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2년 전에는 1990년엔 또 인어공주의 Under the Sea, 그 개가, 꽃게가 아니죠, 개죠. 걔가 Under the Sea 이러면서 막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이 상을 받았었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모든 곡들의 작곡가가 앨런 맨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뮤지컬 분야에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같이 협업도 하게 되고, 또 뮤지컬로도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뮤지컬 미녀 야수로 토니 음악상, 그 토니 어워드라고 하죠. 뮤지컬에서 굉장히 큰 어워드인데 거기서 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나중에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로도 음악상과 주제가상도 1996년에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디즈니의 음악 세계가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때, 그때 이 사람 음악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게 1990년과 1996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1995년에 이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작품이 있죠. 역시 디즈니 하면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전대미문 최고의 작품 라이온킹, 그것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의 거의 이 음악 감독, 지금 말한 앨런 맨컨 말고 새로운 사람이 뉴 제너레이션이 나타나는데, 뭐 제너레이션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라이온킹을 가지고 주제가상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재까지도 그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음악 감독 중에서 최고의 감독이라 뽑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 그리고 1981년 MTV가 개국할 때 처음 틀었던 뮤직비디오죠. The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그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하는 버글스의 멤버 바로 한스 짐머입니다. 한스 짐머가 1995년도에 이 라이온킹의 음악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담당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제 이 노래를 정말 멋있게 부른 사람이 있죠.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 노래 엘튼 존이 피아노 치면서 정말 멋지게 부르는 거, 그것도 있고, 그 뒤에는 뭐 타잔 같은 애니메이션에 이제 필 콜린스 같은 사람도 상을 받긴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상, 뭐 음악상 이런 것 쪽에서 디즈니가 굉장히 노래들도 좋았고 신경도 많이 썼고 상을 휩쓸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딱 이 21세기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쫙 휩쓸면서,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디즈니 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때 이미 다 정립이 되는 거죠. 그만큼 디즈니 작품들의 노래들이 좋다. 그것들을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 저는 근데 상은 더 홀 뉴 월드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빈 윌리엄스가 불렀던 작품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이 알라딘 애니메이션에서 지니의 성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부르는 Friend Like Me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이게 정말 기분 안 좋을 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막 춤추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검색하실 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 로비 윌리엄스 아닙니다. 로비 윌리엄스는 다른 뮤지션이 있고요. 유명한 뮤지션이죠. 로비 윌리엄스가 아니고 로빈 윌리엄스를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Friend Like Me라고 치면은, 원래는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유튜브에 잘려서 이 노래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좋고,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 보면서도 이제 로빈 윌리엄스 많이 생각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라딘에서 이 노래, 그리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그 뮤지컬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알라딘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보러 가면서도 계속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제발 내 로빈 윌리엄스의 Friend Like Me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환상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영화 알라딘 얘기할 때 윌 스미스가 어떻게 했는지 그건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게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안타까운 일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많이 보고 싶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많이 보고 싶고, 전 개인적으로 뭐 스토리나 이거 동세 이런 것도 좋지만 로빈 윌리엄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 애니메이션 들으면서 정말 좋아하죠. 평소 연기할 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또 노래도 찾아보게 되고 노래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저는 굿 윌 헌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굿 윌 헌팅도 좀 찾아보고 뭐 그랬습니다. 여튼 이런 그 당시에 센세이션 했던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은 원작과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스토리도 그렇고 인물 설정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보면 이거 약간 오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이제 앙투안 갈만의 천일야화에 나오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그러니까 원작인 거죠. 이것도 원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것이 애니메이션 알라딘과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원작 그러니까 천일야화라는 그 내용 스토리 안에 그 천일 동안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거예요. 거기는 신밧드의 모험도 있고 알리바바 40인의 도적들 이런 것들도 있고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 중에 하나를 픽업해서 이제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작에 대해서 좀 알려면 우리가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그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가 아니고 앙투안 칼랑이 정리해 놓은 집대성한 전체적인 이 천일야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앙투안 칼랑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영어로 하면은 있는 그대로 읽어두면 안토니에 갈란드예요. 안토니에 갈란드인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앙투안 갈랑이라고 읽히나 봐요. 1646년에 태어났고요. 1715년에 돌아가신 동양학자, 언어학자입니다. 몽디디의 근교 롤로에서 출생을 했고 어릴 때부터 언어의 소질을 보여서 1661년 파리에 정착한 뒤에 소르본느 대학의 부속기관인 콜레주 두 플레시와 콜레주 루아 이게 읽긴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콜레주니까 뭐 학과겠죠. 콜레주 루아라를 거치며 그리스와 라틴어, 아랍어 등 근동 지역의 언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73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의 대사로 가는 누엥텔 후작의 비서관으로 부임해서 17개월간 시리아와 동부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며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기 쓰고 계속 자기가 보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후에 1675년 프랑스로 돌아왔다가 1677년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다시 근동지방으로 파견되게 되어서
아랍과 터키, 페르시아의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로 들어서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서 근동 지방으로 파견되어서 아랍과 터키, 페르시아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이 사람을 그냥 보내겠냐고, 시킬 일이 있으니까 거기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 돈을 주고. 그럼 적어도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것처럼 뭐 지금 식으로만 생각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분명히 일을 했을 거라고. 이때는 토요일까지 일했을 수도 있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돈을 주니까 일은 시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뭐 물론 어느 정도 봐주긴 했겠죠. 이 사람이 굉장한 인사이트한 사람이니까. 인싸거든요. 엄청난 인싸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 지방에 연구했습니다라는 게, 이게 한 줄로는 그냥 연구했습니다인지 막 이게 엄청 힘든 겁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거고, 그 취미가 이런 곳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인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노플에 가는 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이 전 세계의 뭐 부가 3분의 1이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유럽이니까 유럽의 부의 3분의 1이 모인다는 곳인데, 콘스탄티노플 천년의 수도 아니겠어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런 곳으로 이제 파견될 정도니까 굉장한 인싸였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을 보면은 어딜 가든 간에 사람들과 얘기하고 친분 쌓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애호가들이랑 이제 신비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자신도 연구를 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재능도 있고 당대에 굉장히 인사이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래서 자기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흥미가 이쪽 분야도 있고 해서 이제 동양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동양학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중국까지 실크로드 이어져 있는 있잖아요. 실크로드, 장건이 만들었다는 그 실크로드를 탐방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크로드 여기저기를, 그 근방을, 카자흐스탄 이런 데를 돌아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근방의 민담, 언어, 뭐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거에 굉장한 덕후적인 면모를 보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 파견 나가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귀국한 뒤에는 중동을 유럽에 알리는데 크게 공헌한 동양전서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간행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고고학이나 언어학 뭐 이런 쪽으로, 동양학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고고학자로 이제 1704년부터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천일야화,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작품을 최초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간행하여 유럽에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게 총 12권인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이 사람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이 1709년에 꼴라주 드 프랑스라는 곳에 이제 아랍어 교수로 임명돼요. 그리고 나서 1715년 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6년, 7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한 거죠. 그때까지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천일야화의 전권의 12권을 다 쓰는데, 그리고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는 1717년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2년 뒤에까지 이 작업이 계속됐다는 거는 혼자 이 작업을 했던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 천일야화의 작업은 누군가 이어받아서 계속 완수되어 왔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필생의 역작입니다. 마지막에 남긴 그 작품이 이제 천일야화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했던 말 중에 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책 소개에 보면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12권으로 번역된 천일야화는 그 첫 권이 가량되었을 때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 전 세계에 퍼져 각국의 문학자들과 민중들에게 끝없이 흥미를 유발한 것은 물론 수많은 모방작들을 낳았고, 괴테, 톨스토이, 스탈당 등 후대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704년 시작한 천일야화의 간행이 그가 사망한 후인 1717년까지 만 14년 넘도록 계속되었으니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짐작할 만하다. 인도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라비아, 이집트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까지 근동 지방 전체를 망라한 이 이야기에는 갖가지 설화와 우화는 물론
연애담과 모험담, 교훈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갈랑은 원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또한 갈랑은 원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알라딘과 신비한 램프 이야기, 알리바바와 여종에게 몰살된 40명의 도적 이야기 등을 자신이 직접 창작해 수록했으며 시리아인 하녀 한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 덧붙이기도 했다. 전편을 통해 가공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가공의 인물과 역사 속 실제 인물이 수없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루며 흥미로운 전기는 아랍의 역사와 문화, 시대의 분위기를 직접 들려주는 듯 한다. 특히 갈랑의 번역은 종교와 문화가 다른 프랑스 독자들을 고려하여 외설적이고 잔인한 내용을 축소하는 한편 프랑스인의 정서에 맞는 적절한 번안으로 아랍의 이야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는다. 아까 읽어드렸던 이 두 부분이 여기서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한 갈랑은 원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알라딘과 신비한 램프 이야기, 알리바바와 여종에게 몰상된 40명의 도적 이야기들을 자신이 직접 창작해 수록했으며, 그리고 특히 갈랑의 번역은 종교와 문화가 다른 프랑스 독자들을 고려하여 외설적이고 잔인한 내용을 축소하는 한편 프랑스인의 정서에 맞는 적절한 번안으로 아랍의 이야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평받는다.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알라딘과 신비한 램프 이야기는 그냥 창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일야화의 그 스토리에 원래 들어있던 내용이 아니고 뭐 자신이 창작을 했는지 어디서 귀로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와서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고 주워 들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자신이 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써놓는지 그건 지금도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평생을 14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12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걸 만들기 전에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 천일야화는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알라딘과 신비한 램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문헌상 기록상으로는 앙투안 갈랑이 이 알라딘과 신비한 램프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원작자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알라딘과 요술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성적인 요소나 잔인한 요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원래 그 천일야화에 속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잔인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남성 판타지 위주긴 하죠. 근데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남성이 문란한 내용도 나오는데 권력자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의 문란한 내용은 여성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성적인 판타지로 가득한, 그리고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인이었던 앙투안 갈랑이 이 내용을 그대로 프랑스에 전달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자기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헌과 이런 것들 얘기를 들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프랑스 당시 분위기에 걸맞게 이렇게 많이 축소시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빼고 이제 교훈적인 내용,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밌을 것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쭉 잘 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프랑스에 첫 출간하게 되고, 그게 천일야화인데, 그랬던 것을 19세기에 이제 영국의 외교관이자 군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동양학자이기도 했던 리차드 프린스 버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읽을 때는 리차드 P 버턴이라고 읽는데, 이 사람은 외교관이기도 하고 동양학자이기도 하지만 군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잔인함, 외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원서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출간하게 되는데, 앙투안 갈랑의 내용과 좀 다른 거죠. 앙투안 갈랑은 좀 스무스한 거고, 그리고 이 리차드 프린스 버튼이 낸 작품은 굉장히 좀 잔인하고 무섭고 문란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게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일야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천일야화가 결국 아라비안 나이트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일야화는 이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처럼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볼 수 있는, 최대한 다 볼 수 있게 노력하려고 만든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리차드 프린스 버튼이 만든 아라비안 나이트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19금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같은 내용이긴 한데 둘이 내용 나와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 결국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앙투안 갈랑이 쓴 건 천일야화고, 그리고 이 리처드 프란시스 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내용이라는 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더 다르기도 하다. 똑같은 내용을 숙주로 하고 있지만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결국 이 두 작품을 놓고 어느 쪽이 원작이냐, 어느 쪽이 원래 이야기에 더 가깝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나 봐요. 그거는 이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 집대성한 사람은 갈랑이에요. 이 천일야화라는 책을 처음에 프랑스에 출간하는 사람도 갈랑이고, 그래서 어떤 편집을 거쳤어도 이제 갈랑의 작품이 원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버튼의 이야기들이 훨씬 민족 이야기 원래 오리지널리 이게 가깝게 썼으니 그게 원서라 원작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둘 다 이렇게 원작 원서 처음 번역한 사람, 최초 번역자라고 보기 수는 최초 번역자는 갈랑이 맞죠. 그런데 둘 다 원작자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지방에, 이곳에 그 실크로드 지역에 이런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에 대한 책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 그거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튼 저는 작자 미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떤 책이든 어떤 아라비안 나이트도 그렇고 천일야화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국내에 다 출간돼 있어요. 번역돼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이름, 그 원작자 이름이 앙투안 갈랑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리처드 프란시스 버튼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는지를 찾아보고, 내가 좀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이제 하드코어한 걸 원한다 그러면 리처드 프란시스 버튼 거를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명해야 될 거는 앙투안 갈랑의 천일야화인데, 이 천일야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나서 다시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이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개요는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페르시아의 왕 샤리아르는 어느 날 자신의 왕비가 흑인 노예와 육체적인 썸을 타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 일로 세상의 여자들을 증오하게 된 샤리아르 왕은 새로이 법령을 내려 온 나라 안에서 여인을 하루에 한 명씩 아내로 맞아들여 그 다음날 아침 사형에 처하기로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법률은 온 나라에 퍼지자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고, 그 법을 벗어나려고 국외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리하여 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모두 살해되든가 도망치든가 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라의 재상의 큰 딸인 세라자드까지 불려 들어가게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큰 슬픔에 빠진 노 재상과는 달리 딸 세라자드는 자진하여 왕의 침실로 들어가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동생 둔야자드를 불러서 어떤 계획을 말하고 왕의 궁전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날 밤 세라자드는 왕에게 동생과 마지막 이별을 구하고자 하니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 동생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둔야자드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언니가 옛날 전기와 이야기에 통달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함께 듣고 있던 샤리아르 왕은 그만 호기심이 생겨 둔야자드의 소원을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라자드는 마침내 탁월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대의 달변가이자 옛 이야기들에 박식했던 세라자드가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막힘없이 이어져 나왔고 왕도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이야기의 클라막스에 다다른 시점, 어느덧 처형을 시켜야 하는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 중이던 사막의 마귀가 상인의 목을 잡고 칼을 휘두른 뒷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었던 샤리아르 왕이 세라자드를 하룻밤 더 살려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세라자드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중에 날이 밝고 왕은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서 또 하루 더 세라자드를 사형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세라자드는 이렇게 밤마다 이야기를 통해 계속 사형을 연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와 악마의 이야기, 진꾼과 바그다드의 새 처녀 이야기, 세계의 능금 이야기, 꼽추 이야기 등 세라자드의 이야기는 다음에서 또 다음으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고, 그리하여 25개의 이야기가 끝나자 왕은 사형의 30일 연장을 허가하고 55개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시 50일 연장을 허락했습니다. 이때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이야기, 뱃사장 신바드의 모험 등의 유명한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라자드의 이야기는 1001 밤에 이르게 되었고 샤흐랄 왕은 그녀의 재능과 지식, 언변에 감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악법을 폐기하고 세라자드를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어 왕국은 오래오래 번영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알라딘과 이상한 요술램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영화 알라딘, 애니메이션 알라딘, 뮤지컬 알라딘 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대충 개요가 잡히죠.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이거를 제일 처음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아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명 들어야 되는 알라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이 끼워 넣은 이야기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1000일 동안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그 악법을 폐지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왕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주제랑 이야기가 관련 없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데 이런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라딘은 중동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알라딘은 원래 원작에 중국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2017년 7월 31일 오늘 설명해 드릴 이제 영화 알라딘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알라딘의 놀라운 국정. 지난 15일 디즈니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서 열린 엑스포에 남자 주인공 알라딘 역의 신인 배우 메나 마수드, 여자 주인공 자스민 공주 역의 나오미 스캇을 발탁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알라딘의 국적도 재조명되었다. 디즈니가 검은 머리와 검은 눈, 진한 눈썹과 까무잡잡한 피부로 묘사한 알라딘을 두고 인도 사람이거나 중동 사람일 거란 추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알라딘의 국적은 중국이다. 1703년 프랑스어 버전으로 출간된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오지만 아라비안 나이트하고 이제 갈로치고 천일 야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새는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냥 천일 야화로 보는 게 맞겠죠. 천일 야화엔 알라딘이 중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프랑스의 동양인 학자인 앙투안 갈랑이 펴낸 책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아랍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서양에 처음 소개했다. 디즈니 알라딘의 원작인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는 중국 어느 도성에 매우 가난해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재봉사에게는 알라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실제로 지난해 이슬람 테마파크를 건설해 천일야화를 모티브로 한 공연을 진행하는 중에 중국에서도 알라딘이 중국 태생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실크로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부터 한국 지나서 중국 쫙 지나서 중동 지나서 동유럽 지나서 중동 지나고 동유럽 맞죠? 동유럽 지나고 이게 아프리카 통해서 이집트까지 배 타고 쫙 내려가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무역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역을 엄청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상품을 팔려고 무역을 오고 가다 보면은 그 무역만 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은 그쪽 지방에 이스탄불이라고 얘기했죠. 콘스탄티노플에도 갔었고 그리고 중동에도 파견되고 이러면서 일들을 하면서 이쪽 이야기들을 수집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그냥 짬뽕된 겁니다. 그냥 중국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민담으로 보면 중국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중국 사람의 그 민담 이야기도 중동에 이미 와서 퍼져 있고, 그리고 동유럽, 길게는 아프리카까지도 서로 상인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문화가 서로 만남의 역사인 거죠. 문화들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이 짬뽕돼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한테 뭐 중동과 중국 이런 쪽은 거의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이라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냥 퉁쳐서 받지 않았을까. 앙투안 갈랑인 사람도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고 이랬지만 그냥 퉁쳐서 그 이야기들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천일야화가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냥 페르시아 왕자인데 페르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중동 쪽가 아니고 중국 소년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그런데 뭐 어쨌든 이 내용은 앙투안 갈랑이 집어넣은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나 보죠. 어쨌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알라딘의 원래 국적은 중국이라는 거. 중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에서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앙투안 갈랑의 원작에 나오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불러드릴게요. 시장을 어슬렁거리는 중국 소년 알라딘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마법사가 알라딘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그의 삼촌이라고 속입니다. 본인을 믿도록 만든 후 알라딘을 숲으로 데려간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동굴 속에 있는 낡은 램프를 가져오라고 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 쓸 수 있을 반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동굴 속에서 램프를 손에 넣은 알라딘은 마법사에게 동굴에서 꺼내달라고 하지만 램프를 먼저 내놓으라는 마법사와의 신랑의 끝에 동굴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반지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는 램프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났고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덕분에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을 하고 멋진 성과 보석도 얻게 됩니다. 이때 다시 나타난 마법사는 공주를 깨워 요술 램프를 가짜 램프로 바꿔놓고 램프의 요정을 불러 공주와 멀리 떠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알라딘은 마법사에게 받은 반지로 마법사를 찾아 마법사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오게 됩니다. 뭐 전체적인 큰 개요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영국 사람이라고 했죠. 영국 사람의 그 번역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앙투안 갈랑의 버전을 썼을 것 같은 이유는 이게 더 스무스했기 때문에, 이게 더 원작에 어쨌든 처음 집대성에 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디즈니가 처음 선택할 때 앙투안 갈랑의 버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 실크로드 지역의 문화가 거의 지금으로 치면 핵융합 같은 융합의 시대를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이 애니메이션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홀드 뉴 월드 그 있잖아요, 그 솔로들이 싫어하는 장면, 자스민이랑 그 알라딘이랑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면서 구름 위에서 막 썸 타는 거, 그리고 썸 탈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날아다녀요.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집트 그 고대 피라미드 이런 것들도 보여줬다가 얘들이 나중에 그 둘이서 서로의 그 실제 얘가 알리 왕인지 알라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장면 보면은 중국이야,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그 용탈 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거, 그런데 기와집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장면 같은 건데, 이 이야기가 이 실크로드 전체를 통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나왔고 지금 제 앞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아테네도 나오고, 지금 쫙 아테네는 그 이스탄불 근처니까 글로도 흘러가고 쭉 가가지고 나중에 중국까지 가게 되는 이 실크로드 지역을 이렇게 쭉 흐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알라딘에도 이 노래가, 이 작품이 원래 내용이 이 실크로드에서 시작돼서 이 실크로드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온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분명 앙투안 갈랑이 만든 내용은 아닐 것이다. 본인이 집어넣었을지언정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작의 알라딘과 애니메이션 알라딘은 이런 차이점과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세 편으로 나눠서 갈 것 같네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이제 뮤지컬 알라딘과 그리고 영화 알라딘에 대해서 러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만화유산 답사기를 쓴 만화칼럼니스트 서찬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뮤지컬 알라딘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뮤지컬 알라딘의 그 작곡가, 음악가는 앨런 맨컨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음악 감독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 2011년 7월 7일 초연을 했고, 작사가는 팀 라이스, 하워드 애시먼, 차드 베이글린, 극작가는 차드 베이글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앙투안 갈랑의 원작에서 따서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만들었다면, 이 뮤지컬은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따서 만든 거죠. 모티브가 이제 애니메이션 알라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뮤지컬의 특성상,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판타지적 요소, 그런 것들을 좀 배제되고, 최대한 사람들이 투입돼서 사람들의 연기와 사람들의 율동과 군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출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부 같은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알라딘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호랑이, 그 자스민 옆에 있는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라자도 없고, 자스민 곁에는 이제 시녀들, 결국 사람 역할을 할 배우가 필요한 거죠. 그 배우들을 더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그리고 자파의 앵무새인 이하고 있잖아요. 막 그 소리 지르는 사람,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귀찮아하고 이러는 그 앵무새, 감초 같은 애. 걔는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버전에서는 돈 데릴 리베라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냥 사람 하인으로 나와요. 자파 옆에 뭐,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로 대처한다는 거. 왜냐하면 뮤지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뭘 보여주고 이러는 거니까. 그 마법의 양탄자도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한다기보단 그냥 어떤 자신의 그냥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뮤지컬을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원작 애니메이션 OST에서 나오지 않았던 노래들도 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알라딘의 친구들이 대신 투입된 대신에, 아부 대신에 투입됐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하이 어드벤처라는 노래도 거기에 맞게 틀려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알라딘 애니메이션보다 노래가 3-4개 정도 더 있다라고 하는데, 여튼 이 뮤지컬은 큰 흥행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꾸준히 어린이 뮤지컬로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방금은 저희 금지가 꼬리로 물병을 찼어요. 한국에서도 꾸준히 뮤지컬 연기되고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서울에서 하고 있고, 6월에는 부천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한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대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혹시나 이런 어린이 뮤지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결국 한국어로 번역된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어린이 뮤지컬도 가보면 아무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분들도 사람이 내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의외로 그걸 보는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실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작을 애니메이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진짜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앙투안 갈랑의 알라딘과 요술램프와는 좀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은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뮤지컬 전체가 올라와 있는 건 없고, 그리고 전체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것보다는 노래들 끊어서 올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니 역할을, 어떤 흑인 분께서 지니의 역할로 나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Friend Like Me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번에 설명드릴 영화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사람이 헉헉거리면서 숨소리 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근데 와, 저 체구로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저렇게 완벽한 발성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지? 괴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를 잘하고, 중간중간에 뭐 Friend Like Me 부르다가 다른 노래 막 섞어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역시 이 뮤지컬이라는 거는 연기라는 거 역시 합을 잘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니가 Frank Like Me 부를 때 보면 알라딘 배역 맡은 분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니를 띄워주기 위한
표정과 연기와 제스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을 이룬다는 느낌, 그리고 뒤에 춤추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이제 또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영화랑도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그것도 그 나름의 이제 전체 화면 해놓고 보십시오. 작게 해놓고 보면은 그 사람들 율동이나 이런 거 표정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보이니까 전체 화면 해놓고 보시면은 재밌다는 거. 이거 뮤지컬 알라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러프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 그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그러면 올해 개봉한 지금 개봉한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서 보고 온 영화 알라딘은 어떤 느낌인가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알라딘의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과 그리고 각자의 매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방금 설명드린 뮤지컬은 사람들의 연기, 끊이지 않은 연기, 그래서 체력이 헉헉거리면서 사람들이 숨쉬는 모습, 그리고 군무, 떼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또 그 당시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으로만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원작은 원작만의 또 매력이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럼 이 영화 알라딘은 우선 전체적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디즈니가 실사화해서 많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성공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음악 프로듀싱이 너무 잘 됐어요. 믹싱이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드럼 비트와 멜로디 비트와 사람들 목소리가 아주 적절하게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레미제라블 이후로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뮤지컬 라라랜드도 전 뭐 보고 나서 그냥 음악을 다시 찾아 듣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을 다시 찾아 듣게 되는 경우는 레미제라블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듀싱 정말 죽이게 잘 돼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전 네이버 뮤직 쓰는데 네이버 뮤직에서 계속 틀어놓고 듣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재밌다. 잘 만들었다 음악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왜 극장 가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노래 중에 프린스 알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 행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자스민 공주한테 환심을 사고 그 술탄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보석과 하인들을 데리고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로 변한 아부를 타고 쭉 행진해 오면서 프린스 알리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가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와, 정말 화려함의 끝이구나.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윌 스미스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지니 역할에. 왜냐면 근데 딱 가보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 특유의 윌 스미스의 그 건들건들 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능글맞으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연기 톤이 그렇잖아요, 원래 윌 스미스가. 근데 나쁜 녀석들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영화에서도 그랬죠. 맨인 블랙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걸 너무 잘해서 그 새로운 지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니는 조금 뭐랄까 팔불출인데 약간 가벼운 톤의 조금 하이톤의 이런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지니는 약간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지니로 보여져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 중요한 노래 제일 처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니까 우리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라비안 이거 아레이비안 나이트예요. 근데 뭐 우리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라비안 노래 중 아레이비안 나이트라는 노래를 부르고 Friend Like Me라는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프린스 알리, 이게 제일 홀 뉴 월드 나오기 전까지는 중추적인 음악인데 이것들 다 윌 스미스가 불러요. 근데 윌 스미스는 래퍼잖아. 그리고 목소리가 그렇게 하이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니는 약간 하이톤이거든요. 근데 윌 스미스 스타일로 그걸 잘 조화해서 만들어내요. 잘 만들었다. 내용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보고 있는데 이상함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배우도 그 자스민이란 배우도 굉장히 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그 알라딘이라는 사람의 배역 처음 맡았을 때 말이 많았다고 해요. 안 어울린다고. 근데 어울려요.
그러니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가서 보면은 되게 어울리고 그 웃음 포인트,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알라딘을 좀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다. 가서 보시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 방송이 짧으니까 가서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영화 알라딘은 이때까지 만들어진 여러 작품들에 비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가서 보셔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이 그렇게 극장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또 기생충 그 작품이 얼마 전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품이 약간 장기 상영되면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방송을 보시고 나면 가셔서 빨리 보시는 게 좋아요. 좀 있으면 없어지니까. 한국의 극장에서 좀 있으면 내려오면은 이 작품은 좀 큰 스크린에서 사운드 빵빵한 곳에서 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작품이니까 가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때 가셔서 이제 처음 설명드렸던 앙투안 칼랑의 중국인 알라딘,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알라딘, 뮤지컬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뮤지컬 배우도 알라딘, 애니메이션의 알라딘과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알라딘 같이 생겼거든요. 좀 신바트처럼 생기긴 했는데 뮤지컬을 보면은 어쨌든 그것도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 보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알라딘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가셔서 그 문화 코드를 잘 향유하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즐거운,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5월의 끝이군요. 2019년 5월 31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58편이죠. 알라딘 벌스 알라딘 벌스 알라딘 벌스 알라딘. 내용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이 방송 들어보시고 가셔서 영화 가서 꼭 보세요. 그거는 뭐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돈 주고 다운받아 보는데 이런 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극장으로 직접 가셔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작가님 인터뷰가 하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1, 2부로 나눠서 아마 들려드리게 될 텐데 그것도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입니다. 앞전에 인트로 때 틀어드렸던 부분과 똑같은 팀의 노래입니다. 프리덤 트레일 스튜디오 스쿨버스 셔플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주제랑은 좀 안 맞는데 전 이 곡 들으면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